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풀어보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소동 시사평론가, 조재욱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지역 현안을 간단히 살펴보는 순서죠. 이슈 짚어보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공직자의 의무와 윤리, 책임에 대해 반문해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창원시의회 이찬호 의장이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문서를 유출한 건데요. 이를 놓고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한 선의의 행동이냐, 공직자의 본분에 망각한 행동이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조 교수께서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잘못된 행위를 한 거죠. 예, 분명히 잘못된 행위를 한 거고 또 실제 이제 시의회 의장이다 보니까 그 확진자 정보 공개를 받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창원시도 그렇고 창원시의회도 그렇고 이 정보 관리를 엄격히 다뤄야 될 그런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네. 이걸 이제 어겼으니까 뭐 저는 마땅히 좀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 그또 창원시나 경상남도가 그 확진자 동선을 비롯해 가지고 뭐 방역 그 완료 사항까지 실시간으로 계속 문자를 보내주고 있고, 제가 좀 접하다 보면 이게 과하다 할 정도로 진짜로 많이 보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굳이 확진자 정보까지 그 공개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확진자 정보가 공개가 된다면 그 확진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나 친구까지 이제 신상이 틀릴 그런 가능성이 꽤 높거든요. 이 우리 코로나19 그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그 확진자에게 냉소적인 시각을 보낸 거거든요. 이 자칫 잘못하면 이 환자나 환자 가족이 아니라 죄인 취급받을 그런 그 부작용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확진자 정보 공개는 저는 좀 잘못됐다 보고 있고, 그래서 그 경찰에서도 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찬호 시의회 의장을 뭐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시의회 의장이면 이 사회가 불안할수록 또 뭔가 좀 그 안정화시키는데 앞장서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오히려 사회 불안을 더 조장했다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정말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은요, 이 확진자들의 여러 가지 고통이 더 심할 것 같은데, 반면에 처벌은 조금 솜방망이 아니냐, 이런 개인적인 시각이 드는데요. 공직자들의 인식 전환도 그렇고요, 뭐 법적인 제재 수위도 높여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감염병이랄지 전염병이 돌면은 이제 사회가 혼란하고 이제 민심이 흉흉해진다 이런 말이 있죠. 네. 우리 역사적으로 이제 14세기에 흑사병 패스트라고 그러죠. 이게 돌았을 때는 2,500만 명이 이제 죽고 하다 보니까 정치 권력 시스템까지 붕괴가 됐지 않습니까? 봉건제도가 완전 몰락하는 그런 계기가 왔는데, 이 코로나19에 이제 제일 뭐 고생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지만 특히 공직에 계신 분들이 제일 일선에서 이제 제일 고생이 많으시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런 조직에서, 그리고 조직이 이제 한 수장이라 할 수 있는 이런 지도자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네. 관련 법보다도 뭐 이런 문제는 그 개인 정보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지켜야 될 그런 그 우리 엄격한,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그죠. 그래서 이걸 좀 그 냉철하고 좀 이성적인 사고를 갖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본격적으로 헬로 이슈 토크 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총선이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코로나19에 묻혀서 총선 관련 주요 이슈들까지 매몰되는 모양새인데, 유권자의 관심은 현저히 줄어들어서 투표율 저조는 물론 후보 얼굴도 모르고 뽑는 깜깜이 선거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4.15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의 참여와 관심을 독려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두 분과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조 교수님,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거의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뭐 제가 앞서 말씀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역시 그러신가요? 뭐 이번 4.15 총선에서 최대 변수는 저는 코로나19 확산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뭐 선거가 지금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뭐 공천도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데, 이때쯤이 이제 그 후보자들끼리 비난 비방의 목소리도 막 나오고, 뭔가 또 정당 차원에서도 뭐 저기 야기도 나오고 굉장히 이제 뭐 격해지는 그런 시기인데, 선거운동이 격해지는 시기인데 조용해도 너무나도 조용하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코로나19 확산 때문이라는 건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이 특히 후보자들이 별로 할 게 없습니다. 선거운동을 해야만 이게 서로 이제 비난 비방의 목소리도 나오고 또 뭐
선거운동이 가열되고 뭐 이런 양상이 벌어지는데 이제 자전거 타면서 뭐 먼발치에서 인사를 한다든지 뭐 아침 저녁에 이제 출퇴근 시간에 네. 이 팻말 들고 들고 서 계시고. 서 계시고 인사하는 거. 그러니까 대면 접촉이 쉽지 않으니까 네. 뭐 아무것도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 코로나 때문에 총선 분위기도 많이 깔아앉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 지금 우리 시민들이 밖으로 외출하는 것 자체를 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역 상권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이 밀집된 공간을 이제 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이제 계속 지속되다 보면 선거 당일날 투표율도 좀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의 시각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근데 저는 생각을 해보면요. 늘 선거철 앞두고 유권자들의 무관심은 이슈가 항상 돼왔던 것 네. 같거든요. 근데 예년에 비교했을 때 네. 이번이 뭐 비슷하다 아니면은 네. 더 심각한 것 같다. 어떻게 보세요? 선거는 이제 몇 단계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당내에서 이제 후보들의 예비 경선 공천 과정이 있고 또 이제 본 후보가 등록이 되고 나서 또 이제 선거 운동이 시작되기 되는 과정이 이제 14일간 주어지는데 보통 이제 이런 과정이 좀 정형화된 패턴이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이제 예비 후보 공천이라든지 정당 공천 과정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일반 유권자들은 뭐 정치인들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본 후보 선거가 이제 개시가 되면은 이제 언론이나 이제 그 방송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게 돼 있죠. 그런데 보통 이런 단계를 우리가 초보 관심 단계라 저는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네. 이런 단계를 넘어서면은 이제 본 후보가 등록이 되면 조금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4월 5일 식목일 기준으로 하면은 선거일 전 10일 전이 되는데 이때 아마 좀 중단계에 관심을 가지고 그다음 막판 역시 3일 전, 선거일 전 3일 전이 되면은 유권자들이 이제 최고로 관심을 가지는 단계가 옵니다. 아마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유권자들은 표심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번 총선도 예외 없이 아마 이런 그 패턴을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그런데 이제 이번 선거 특이한 것은 코로나19라는 이런 아주 그 사상 유례 없는 이런 그 감염병이 네. 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충격으로 선거가 제대로 치러지겠나 이런 걱정도 하는 분들이 많고 또 선거를 연기하자는 뭐 일부 얘기도 있지만은 선거 얘기는 좀 어려운 것으로 보고 정상적으로 아마 치러질 것으로 봅니다만은 그래서 이 코로나의 진행 여부라든지 종식 여부를 좀 따라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좀 새로운 관심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선거 연기 관련해서 잠깐 이야기하셨지만 이 안평론가께서는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조 교수께서는 연기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뭐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학교 개학이 계속 지금 늦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3월 23일에서 또 한 차례 연기돼가지고 4월 6일 날 이제 개학한다고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 그만큼 이제 코로나19 확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반증인 것 같고 또 이제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그럴 가능성이 좀 작다 이렇게 보고 네. 있는데 뭐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지만은 이 확진자 수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이로 인해서 사망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 이걸 이제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주춤하는 그런 식에 접어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총선 연기는 모든 결정권은 대통령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정부가 총선 연기를 검토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발표됐고요. 정세균 총리가 직접 나와서 입장을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선관위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한국 전쟁 당시에도 선거는 예정대로 치러졌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총선은 저는 예정대로 치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총선 연기론 자체가 나오는 게 유권자들이 그만큼 관심이 없다. 그렇죠. 이거를 반증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하지만 경남 지역 총선 준비 분위기가 의외로 뜨겁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일단은 이제 그 올드보이들의 기한과 실현, 그 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또 그 탈당과 뭐 출마를 또 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게 이제 처음에 이제 이슈가 되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공천 문제인데, 공천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경남 지역에서는 근데 생각보다는 물거리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 쇄신의 흔적이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 있는데, 이 보수 텃밭인 경남에서 특히 이제 그 미래통합당의 경우, 16개 지역에서 여성이라든지 청년 세대를 공천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쇄신이 좀 없다고 보는데,
그래서 유권자들이 별 관심을 좀 안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남 지역에서 제일 핫한 이슈를 꽂으라면 이제 네. 총선 관련해서 꽂으라면 공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무엇보다도 이제 중진들과 잠룡들이 컷오프를 그 당한 소식이 이제 제일 핫한 소식이 아닌가 싶고 또 이 컷오프를 당한 분들 중에서는 일부는 이제 재심 청구를 했고 일부는 이제 탈당과 함께 무소속 출마 선언도 했고요. 그 아마도 컷오프 당하신 분들은 그 무소속으로 대부분 이제 다시 출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전국 단위에서 볼 때, 중앙 단위에서 볼 때 지금 이제 각 정당들이 이제 비례대표와 관련돼서 지금 잡음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 민주당이 이제 비례연합 정당을 둘러싸고 말이 많은 상황이고 또 통합당은 그 자매 정당이 미래한국당의 공천 문제를 둘러싸고 지금 말이 많고 또 정의당도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그 둘러싼 잡음 때문에 지금 내오야한을 겪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중앙정치 차원에서는 그 비례대표와 관련된 잡음이 가장 핫한 이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총선 관련 이슈를 이렇게 쭉 거론해 주셨는데요. 이 경남 지역 후보 정당들의 분위기가 이렇게 뜨거운 네. 걸 보면요. 분명히 이번 선거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이번 총선은 뭐 연례적으로 4년마다 이제 이루어지는 선거지만은 저는 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이게 국정의 4년차 이게 이제 반환점을 돌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하면 이제 국정을 심판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2년 뒤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역대 선거 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3개월 단위로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가 동시에 일어나게 네.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사회가 혼란하고 그다음에 코로나19까지 이렇게 엎친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해 하겠죠. 그래서 이 불안감을 없애줄 수 있는 정당 후보 뭐 여기에 유권자들은 아마 표심을 던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각 정당별로 지금 이제 이번 주에는 공천이 거의 마무리되죠. 미래통합당, 민주당이나 뭐 여러 정당들이 이번 주에 마무리될 것을 보는데 물갈이 아무래도 야당이 이제 물갈이 폭이 크죠. 그래서 정치인들의 이런 어떤 개혁의 요구, 국가 안정의 요구는 정치인들이 답을 할 수 있는 것은 선거 때는 이제 결국은 물갈이 개혁이죠. 네. 이걸 답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물갈이 개혁 폭이 야당이 이제 클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은 여당은 물갈이 개혁을 많이 하면은 잘못하면은 실패의 어떤 그 반증으로 보일 수 있고 야당은 이제 물갈이를 많이 해서 2년 뒤에 어떤 대선의 어떤 바로미터니까 대선 도전을 위한 전초전 그리고 국정을 심판해서 야당의 어떤 입지를 좀 세우는 선거 이렇게 몰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결국은 야당은 이제 국정 심판, 여당 심판론으로 이제 몰아볼 것이고 네. 여당은 야당 심판, 국정을 흔드는 야당을 심판하겠다. 뭐 이런 구도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서로의 심판으로 이어질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이번 선거를 유권자들이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이유 중 또 하나가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해서 있습니다. 이 취지가 일단 희석이 됐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심판을 해야 한다. 유권자 역할론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네, 어떻게 보고 뭐 계세요? 아시다시피 이제 거대 양당 모두 이제 그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어서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비례대표 정당을 두고 이제 위성 정당이다, 자매 정당이다, 뭐 그다음에 준 그 연동형 비례대표 취지에 어긋난다, 벗어난다 이런 이제 여러 비판이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실제 이제 비례대표 정당은 그 정치적 명분이 없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비례대표 정당을 만드느냐 하면 그만큼 이제 실리를 챙길 수가 있거든요. 최소 10석 이상의 의석수 확보가 가능을 한 게 이제 비례대표 정당입니다. 근데 이제 선거는 가정보다는 이제 결과만을 놓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거대 양당 모두 일당이 되느냐 못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21대 총선에서 굉장히 위치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권자들도 이 점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 때는 다소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막상 그 선거에 임할 때 투표 현장에 가서는 이 비례대표용 정당에게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현재 분위기에서는요, 뭐 코로나19에 가려서 거론조차 되고 있진 않지만 이 총선에 있어서 안평론가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정책 대결이 그들만의 리그, 뭐 누군가를 심판해야 된다는 감정 싸움 이렇게 이어질 것 같다라고 보고 계셨는데 여기에 대한 우려도 이제 조 교수께서도 있으실 것 같아요.
지난 총선부터 이제 그 이곳 경남에서 보수 진영의 아성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지방선거에서 이게 좀 더 진전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도 이제 이 낙동강 벨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수 진영이 또다시 그 위상을 회복할 것인가 아니면 또 이 그 민주 진영, 민주당의 그 역할이 더 부상될 것인가 이게 이제 주민의 관심사인데 네. 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각 정당 간에 이제 치열한 공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없는 것도 사실이고 이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 이제 경남에서 좀 많이 거론되는 문제가 이슈가 뭐냐면 이제 탈원전 정책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동남권 관문공항 문제도 있고 또 최근에 이제 남북 내루 고속철도 노선 변경 문제도 있거든요. 이런 걸 둘러싸고 이 지역사회에서 이제 갑론을박이 일어나는 건 사실인데 오히려 이 총선에서는 좀 묻히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코로나19 확산 문제로 제대로 거론이 되고 있지 않은 게 사실이고 뭐 21대 총선은 계속 얘기했지만 코로나19 확산 문제가 가장 그 최대 변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그 이번 총선은 정책과 공약 그다음에 뭐 후보에 대한 평가보다는 정권 심판론과 야당 심판론 이 두 축을 가지고 선거가 아무래도 작동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주당이나 통합당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선거 구도를 지금 잡아가고 있으니까 정권 심판론과 야당 심판론이 아마도 이 선거에서 가장 큰 뭐 그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후보 좀 유권자들이 정책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후보자들도 긴장을 하고 선거에 임할 것 같은데 뭐 유권자들 관심이 지금 많이 떨어졌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진보 정당이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서 특히 더 많은 걸 해야 되지 않을까, 움직임이 더 활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네. 시선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경남에는 이제 진보 진영이 약하니까 좀 그 움직임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이제 보수 정당도 사실 뭐 2년 전에 보수의 텃밭을 많이 뺏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시 탈환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좀 강할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선거는 대선이 바로 밑이기 때문에 이번 총선 결과가 결국은 다음 대선 지방선거의 어떤 그 가늠자, 패권을 누가 질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총선보다도 저는 뭐 2년 뒤에 선거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정적인 그 계기가 될 것인데 이 투표율과 선거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뭐 날씨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념 대기라든지 경제가 어렵다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이제 종합적으로 맞물려서 들어가는데 보통 총선에는 경남에는 역대 선거가 이제 50% 후반대, 대선에는 70% 후반대, 약 20%가 차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국민들의 관심은 국회의원 선거보다는 대선에 집중되어 있고 또 이제 총선보다는 조금 더 관심이 많이 있는 게 그 가운데가 이제 60%한 중반대가 이제 지방선거 이렇게 나오는데 이번 선거는 어떻게 보면 2년 뒤에 대선과 어떻게 보면 접목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는 투표율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는데 한 가지 변수는 이제 조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 코로나19가 언제 어떻게 종식이 될지 이거에 따라서 투표율이 상당히 좀 저는 편차가 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선관위가 좀 더 바쁘게 움직여야 네네.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선관위가 이제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비대면을 할 수 있는 SNS, 언론 뭐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선거를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선관위 이제 홍보라든지 투표, 개표 이렇게 3단계 이제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홍보 단계죠. 그래서 이런 그 비대면 접촉 홍보를 지금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역시 가장 중요한 게 투표 당일입니다. 많은 사람 유권자들이 밀집하기 때문에 거기서 확진자가 투표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확진이 의심이 되는 유권자가 왔을 때 대처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독제라든지 기표 용구의 소독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을 지금 그다음에 투표소의 방역 문제 이런 것까지 선관위에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 있죠. 뭐 코호트 시설의 격리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투표까지도 좀 다각적으로 세심한 그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안소동 시사평론가 조재욱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 코로나19로 총선 이슈들이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계속해서 이번 총선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해드리고 있는데요. 유권자들에게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달라는 메시지입니다.
네, 권리 포기하지 마시고 현명한 선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오늘 방송 및 선거 관련 소식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